안녕하세요. DJ 사나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끔은 믿음이 의심보다 더 위험할 때가 있다는 생각. 너무 믿었기에 놓쳤던 것들, 너무 가까웠기에 보이지 않았던 진실들이 있고, 그게 뒤늦게야 모습을 드러낼 때면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많은 게 무너져 있더라고요. 가족이라는 이름은 그래서 더 조심스러운 건지도 모르겠어요. 사랑이라는 말 하나로 모든 게 용서되리라 믿지만 어떤 상처는 그 사랑을 가장한 욕심에서 비롯되기도 하니까요. 오늘 저는 그런 믿음이 산산이 부서진 어느 날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릴 적 저희 아빠는 지역 농협에서 일하셨어요. 정식 명칭으론 아마 무슨 지점 파트장이셨을 거예요. 아빠는 거래처 관리랑 조합원 상담을 함께 맡으셨기 때문에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 늦게야 퇴근하셨어요. 늘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셨고 주말에도 고객 상담이나 조합 총회 같은 일정이 있다며 자주 나가셨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엄마와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았어요. 엄마는 제가 아주 어릴 적에 아파트 분양에 돈을 보태겠다며 바짝 직장 생활을 하신 적은 있지만 그 2년을 제외하고는 늘 전업주부로 지내시며 절 돌보는데 모든 시간을 쏟으셨죠. 밥 챙기고 빨래하고 숙제 봐주고 아플 땐 병원 데려가고 친구 생일 선물 사야 한다면 같이 시장 가서 골라주고 그 모든 순간엔 늘 엄마가 있었어요. 어릴 적 저한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은 언제나 엄마 옆이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외가 와도 자주 왕래했어요. 외할머니는 시장에서 건어물 가게를 하셨고 외삼촌은 엄마보다 몇 살 어린 남동생이었는데 백수 생활을 오래 해서 할머니 댁에 가면 항상 외삼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할머니 외삼촌이랑 자주 놀았던 기억이 나요. 야, 너 이거 엄마한테 말하지 마. 네 엄마 내가 자꾸 이런 불량식품 사주는 거 알면 이 외삼촌 큰일 난다. 왜요? 몸에 안 좋은 거라서요? 그래. 네 엄마한테 말하면 내가 혼나니까 그냥 우리끼리 몰래 사 먹는 거다. 알겠지? 응, 그럼 비밀로 할게요. 그렇게 외갓집이랑은 자주 놀며 어울렸지만 아빠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가족을 지키고 있었어요. 직접 표현은 잘 안 하셨지만 늘 책임감을 가지고 저희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하셨죠. 직장인의 월급만으론 부족하다 생각하셨는지 아빠는 일찌감치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셨어요. 주식이며 채권이며 보험 상품부터 펀드까지 다양하게 투자하셨고 기회가 왔을 때는 지방의 낡은 상가주택을 구입해 리모델링을 한 뒤 임대 놓으셨죠. 그 상가주택은 아빠 퇴직 후에도 꽤 오랫동안 수입원이 되어줬고 그 덕에 저희 가족은 다른 집들보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편이었어요. 하지만 어릴 땐 그런 걸 몰랐죠. 단지 왜 아빠는 맨날 집에 없을까? 왜 항상 우리 아빠는 저렇게 바쁘기만 한 걸까? 하는 원망이 컸어요. 하지만 제가 어른이 되고 돈의 무게를 체감하면서부터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는지 새삼 깨닫게 됐어요. 그 당시엔 몰랐지만 제가 미술을 마음껏 할 수 있었던 것도 별다른 걱정 없이 학원을 다니고 화방에서 물감을 살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아빠의 노고 덕분이었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참 좋아했거든요. 유치원 시절부터 크레파스 쥔 손이 늘 까맣게 더러워져 있었고 교과서보다 스케치북에 더 많은 시간을 보냈죠.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미술학원에 다녔고 중고등학교 내내 입시 미술을 하며 미대를 목표로 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딸이 미술한다고 했을 때 조금 놀라긴 하셨지만 반대는 안 하셨어요. 다만 좀 걱정은 하셨죠. 미술에서 먹고 살 수는 있겠냐? 난 그림 그리는 게 제일 좋아. 설사 좀 어렵게 산다 해도 후회 없을 것 같아. 그래, 네 인생이니까 네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대신 한번 하기로 했으면 중간에 포기하는 일은 없게 해. 알았지? 응, 나 진짜 열심히 할 거야.
그렇게 미술을 시작했고 저의 청소년기는 스케치북과 싸우는 나날들이었어요. 쉬는 날도 없이 과제를 하고 새벽에는 연필을 쥐고 있던 날들이 수도 없이 많았죠. 아마 미술 입시를 겪어보신 분들이나 그런 자녀를 두신 분들은 미술 입시가 얼마나 지옥 같은지 아실 거예요. 정말 지난한 과정이었고 힘도 많이 들었죠. 그래서 결국 원하는 미대에 합격했을 땐 가족 모두가 눈물을 흘렸어요. 그렇게 들어간 대학에선 좀 더 자유롭게 그림을 그릴 수 있었고 다양한 분야를 경험했어요. 학부 시절엔 전공 수업 말고도 사진, 공간 디자인, 전시 기획 등 여러 과목을 수강했는데 그 중에서도 공간 연출 수업이 가장 재미있더라고요. 작은 소품 하나로도 공간의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보며 이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졸업 후 저는 본격적으로 공간 스타일리스트라는 직업을 택했습니다. 처음엔 외주 작업 위주로 일했어요. 팝업 스토어를 열려는 작은 브랜드에서 디스플레이를 맡아달라고 연락이 왔고 그게 계기가 되어 입소문이 났죠. 당시에는 이름도 없는 브랜드였지만 그 브랜드가 SNS에서 반응을 얻으면서 제 작업도 주목받게 됐거든요. 혹시 저번에 S사 쇼룸 연출하신 분 맞으세요? 네, 맞아요. 그 프로젝트는 제가 전반적으로 스타일링을 맡았어요. 사진 보니까 진짜 감각 있으시더라고요. 저희도 쇼룸 하나 준비 중인데 연출 맡아주실 수 있나요? 일정이랑 컨셉만 조율되면 가능할 것 같아요. 어떤 느낌 원하세요? 이런 식으로 단기 작업을 반복하다가 자연스럽게 장기 계약까지 이어졌어요. 어떤 브랜드에서는 아예 신제품 시즌마다 절 고정으로 부르기도 했고요. 공간 스타일리스트라는 직업이 아직은 대중적이진 않지만 광고나 마케팅 효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다 보니 점점 제 역할이 커졌어요. 프리랜서지만 일이 끊이지 않았고 제가 연출한 공간이 SNS에서 회자되면서 입지를 다지게 됐죠.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난 건 도심의 복합 문화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프로젝트에 투입됐을 때였어요. 당시 저는 스타일링 연출 담당으로 참여하게 됐고 남편은 그 현장에서 전체 공정과 일정을 총괄하는 사람이었죠. 자재 입고일부터 공사 순서, 인부 인원 배치와 장비 스케줄 조정까지 전반적인 흐름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고 보통 그런 역할을 PM, 그러니까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현장 책임자구나 하고 넘겼는데 일을 하면 할수록 남편이 맡은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많은 변수를 통제하고 조율해야 하는지 알게 됐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남편의 첫인상은 별로였어요. 처음 인사했을 때부터 말투가 퉁명스럽고 질문 하나를 해도 그건 현장 가서 직접 보셔야 알겠죠. 같은 식이었고 스케줄 얘기할 때도 그건 이미 엊그제 전달드렸잖아요. 같은 말이 먼저 나오는 사람이었어요. 뭐야, 사람이 왜 저렇게 예민해? 같이 일하는 입장인데 저런 태도는 좀 아니지 않나? 하는 마음이었고 좀 재수없기도 하더라고요. 남자로선 영 꽝이었죠. 그런데 며칠 지나고 본격적으로 현장에서 호흡을 맞추면서 조금씩 그 사람을 다르게 보게 됐어요. 남편은 단순히 예민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일이 꼬이지 않기 위해, 누군가 실수해서 낭비가 생기지 않기 위해 모든 걸 계산하고 움직이는 성격이었죠. 자재 하나 들어오는 시간이 어긋나면 그 다음 공정 일정이 다 밀리게 되고 누구 하나 실수하면 예산이 펑크나는 건 물론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일이 다반사인 곳이었거든요. 그걸 최소화하려고 남편은 모든 걸 메모하고 체크하고 확인하고 또 확인했어요. 어느 순간 제가 뭔가 빠뜨릴 때마다 먼저 짚어주는 사람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해결책을 가장 먼저 제시하는 사람도 남편이었어요. 회의 때 그 조명 시험까지 다 하려면 설치를 좀 빨리 끝내야겠죠? 오늘 안에 다 가능할까요? 가능하게 하려고 어젯밤에 조명 전용회로 따로 체크해놨어요. 기사님, 오늘 오전 10시 반에 바로 들어오실 거예요. 벌써 다 잡아두셨어요?
전 아직 전기공사 날짜도 조율 안 된 줄 알았는데 회로 전압 확인했을 때 이미 감이 안 좋았거든요. 혹시 몰라 업체에 컨택해놨고요. 간섭 생기면 천장 쪽 보조 라인으로 빼는 걸로 플랜 B까지 세워놨어요. 어떻게 그걸 다 생각하셨어요? 한 번 꼬이면 다음부터 다 줄줄이 밀리니까요. 어차피 할 거면 먼저 해놓는 게 나아요. 프로페셔널하고 책임감 강한 모습을 보며 저는 점점 남편에게서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특히 저는 미술 전공자라 그런지 아름다움과 감성 쪽에 치우친 시각이 강했는데 남편은 그런 저를 딱 균형 맞춰주는 스타일이었어요. 현장에서 어떤 문제를 두고 의견이 다를 때도 티격태격은 자주 했죠. 아니, 이렇게 배치하면 사람들 동선이 너무 꼬이잖아요. 여기 한 발짝만 옆으로 밀면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붙여요? 여긴 전기배선이 벽 뒤에 몰려있어서 못 밀어요. 벽체 뚫을 수는 있는데 그러면 또 추가 인력 필요하고 일정도 이틀 밀립니다. 그래도 이대로 두면 비주얼이 너무 답답해요. 애초에 이런 구조였으면 시각적으로만이라도 보완해야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조명 위치 조정으로 해결 보자고. 배치 고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렇게 의견을 주고받으며 서로 조금씩 조율해 나갔고 서로 신경전을 벌이던 날은 마음이 상하기도 했지만 신기하게도 다음 날이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 서로 업무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아마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티격태격하면서도 어느새 저는 그 사람 말을 곱씹게 됐고 남편 역시도 저한테 어떤 식으로 말을 꺼내야 덜 상처 줄지 고민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러다 프로젝트가 마무리될 즈음 남편한테 처음으로 사적인 연락이 왔어요. 그렇게 연애가 시작됐고 1년 정도 교제한 끝에 결혼까지 이어졌죠. 결혼 준비를 하며 처음 시가를 드나들게 됐는데 사실 시가 하면 치를 떠는 주변 사람들을 많이 봐서 좀 긴장을 했거든요. 하지만 시가는 분위기가 생각보다 무척 무난하고 따뜻했어요.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시부는 말수가 많지 않으셨지만 무뚝뚝하면서도 차갑지 않은 분이셨고 시모는 정말 정이 많고 따뜻한 분이셨어요.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부터 잘 왔어. 나 엄마처럼 생각해줘. 하시며 저를 꼭 안아주셨고 제가 자취하는 걸 아시고는 김치며 장아찌며 반찬을 손수 만들어 싸주셨죠. 반찬통에 아가 먹어보고 맛없으면 말해 하고 포스트잇을 붙여놓으신 걸 보고 괜히 울컥할 때도 많았어요. 우리 아들만 달랑 키우면서 맨날 딸 하나 있으면 어땠을까 생각했는데 이렇게 며느리가 들어오니 참 좋다. 예. 힘든 거 있으면 꼭 말해. 혼자 끙끙대지 말고. 그런 시가 덕분에 결혼 후 삶이 훨씬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명절이면 친정과도 안부를 자연스럽게 나누셨고 시모는 친정엄마한테도 김장철이면 김치 보내드려도 되죠? 하고 연락을 주셨어요. 그런 시모께 너무 고마웠고 결혼이 꼭 타인의 집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두 집안이 하나로 이어지는 거구나 하는 걸 처음으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결혼 후 모든 게 무난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일하고 퇴근해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이 혼잣말 없이 전화를 끊고도 멍하니 앉아있는 날들이 잦아졌어요. 당신 왜 그래? 무슨 통화인데 그래? 아, 그냥 아버지랑 잠깐. 별 얘기는 아니야. 근데 왜 표정이 그래? 요즘 자주 통화하고 혼자 심각하잖아. 그냥 요즘 공사 현장 하나가 조금 꼬여서 그래. 괜히 걱정할 일 아니야. 그렇게 대화를 피하고 돌리는 게 반복되니까 점점 더 불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시모도 그랬어요. 사실 원래 저는 시모와 자주 연락을 주고받는 편이었거든요. 저랑 수다 떠는 걸 좋아하셔서 종종 전화해 있었던 일들도 얘기하시고 동네에 괜찮은 조명가게나 가구샵이 생겼다고 인테리어 공부 삼아 한번 가보라고 알려주시기도 하던 분인데 어느 날부턴가 시모 목소리가 유독 축 처져 있었고 연락도 잘 되지 않았죠. 메시지를 보내도 좀 바빠서 나중에 연락할게 같은 단답만 돌아왔고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남편은 끝까지 아무 말도 안 하니 저 혼자 머리를 굴릴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결정적인 단서가 눈에 들어온 건 정말 우연이었어요. 엄마가 싸주신 반찬통 몇 개를 챙겨서 시가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식탁 위에 놓여있는 하얀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는데 제2금융권 은행 로고가 찍혀 있었고 안에는 시부 명의의 대출 거절 통보서가 들어있었어요. 이틀 전 날짜가 적혀 있었고요. 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아니, 시부가 왜 대출을 시도하신 걸까? 거절은 왜 당한 거지? 왜 그런 상황인데도 아무 말도 없었던 걸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시모의 낯선 말투와 연락 두절, 남편의 묘한 말 회피. 모든 퍼즐이 순간적으로 딱 맞춰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네 집 무슨 일 있는 거지? 왜 나한텐 아무 말도 안 해? 나 이틀 전 날짜 찍힌 대출 거절 서류 봤어. 제2금융권이던데 당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걸 봤어? 우연히 봤어. 근데 그런 걸 왜 숨겨? 가족끼리 말도 안 하고. 한참을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던 남편은 결국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실은 아버지 일이 요즘 좀 안 좋아. 경기 불황에 현장도 줄고 거래처들도 계약 정리하거나 비용 미루는 경우가 많았대. 그래서 수익이 줄어든 거야? 아예 끊겼다고 보면 돼. 원래는 버틸 생각으로 융통도 해보고 대출도 알아봤는데 이미 기존 대출이 많아서 은행 쪽에서도 쉽지 않다고 하더라. 그런데 왜 나한텐 말 안 했어? 괜히 걱정 끼치기 싫었어. 엄마도 그러더라. 너한테 말하지 말자고. 그 말을 들으니 그동안 시부모 두 분과 남편까지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는데 제가 몰랐다는 게 속상하기도 했고 동시에 남편이 그 어려운 상황을 혼자 감당하려 했다는 마음도 이해됐어요. 속상함과 미안함이 엉켜 묘한 침묵이 흘렀고 그날은 둘 다 말없이 밤을 넘겼어요. 그 후 며칠 동안 고민을 했어요. 이 상황을 그냥 두는 게 맞을까? 아니면 뭔가 도와야 할까? 머릿속으로는 부모님 일이니 우리 부부가 도와야지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지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가진 자금은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도 이 상황에서 남편 혼자 계속 끙끙거리는 건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어 결국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빠, 실은 우리 아버님 쪽이 요즘 좀 상황이 안 좋은가 봐. 아버님 회사가 자금 사정이 급해지셨나 보더라고. 근데 대출도 거절당하고 이래저래 막막한 것 같아서 혹시 아빠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 하고 연락했어. 그래, 최서방 일이면 네 일이고 네 일이면 내 일이지. 너무 걱정 마라. 내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 테니. 아빠가 불편하실까 봐 마음이 조마조마했는데 아빠는 곧장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하셨고 전화기 너머로도 그 마음이 전해졌어요. 며칠 뒤 아빠는 시부가 대출을 받으려 했던 금액과 비슷한 돈을 바로 마련해서 주셨어요. 그냥 흔쾌히 아무 조건 없이요. 시간은 그날 이후 몇 번이나 전화를 걸어 감사를 전했어요. 시모는 제가 전화를 받을 때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아버님 같은 분이 어딨니? 우리가 평생 은혜를 입었지. 어떻게 이런 큰 도움을. 내가 뭐라고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 예. 내가 따로 찾아뵙고 또 감사를 전할 테지만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꼭 좀 전해다오.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갚겠다고. 빨리 갚도록 하겠다고. 고마워, 여보. 장인어른 뵐 면목이 없다. 에이, 다들 왜 그러세요? 저희 다 가족 일이잖아요. 도울 수 있을 때 도와야죠. 그 일은 분명 서로를 더 끈끈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땐 서로 돕고 기댈 수 있어야 진짜 가족이고 다들 고마워하고 눈물을 보였죠. 그런데 아마 그 일로 남편과 시가에서는 한 가지 더 자각하는 게 있었나 봐요. 우리 며느리 집이 생각보다 여유가 있구나. 저 집은 은행에 가야 겨우 구할 돈을 저렇게 턱턱 내놓을 수 있는 집이구나. 그런 생각을 아마 하신 모양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시간이 조금 흐른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무거운 얼굴로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나 회사 그만두려고. 회사를 그만두다니? 갑자기?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사실은 한참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어. 지금 회사에 계속 남아있는 게 의미 없을 것 같아서 이참에 나와서 따로 해보려고. 남편은 회사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 둘과 의기투합해서 새로운 회사를 차릴 생각이었다고 했어요. 처음엔 막연한 계획인 줄 알았는데 들어보니 법인 설립 계획부터 시작해서 팀 구성, 창고 임대, 아이템 기획까지 이미 꽤 디테일하게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요즘 업계 구조가 완전 바뀌고 있어. 예전엔 대형 건설사 납품이 전부였지만 지금은 아니야. 현장마다 맞춤형 대응이 더 중요해졌어. 우리는 그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고 직접 뛰면 훨씬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어. 그 말에는 자신감이 꽤 실려 있었고 저는 그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솔직히 마음속으론 걱정도 됐지만 겉으로는 먼저 응원부터 했어요. 그래, 당신이 그렇게 확신이 있다면 나야 응원하지. 당신처럼 꼼꼼하고 책임감 강한 사람이면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슬슬 사업 관련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사무실 임대비, 창고 보증금, 초도 물량 확보 자금, 법인 설립 비용 같은 구체적인 숫자들이 언급되면서부터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가 부엌까지 들릴 정도였고 남편은 자꾸 뭔가 머뭇거리면서도 말을 못 꺼내는 듯 했어요. 그러다 결국 어느 저녁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저기 여보, 혹시 장인어른한테 우리 얘기 한번 해보면 안 될까? 무슨 얘기? 우리 사업 말이야. 그러니까 뭐 꼭 투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이 정도 아이템이 있다 정도만이라도 뭐 좀 투자해 주시면 좋고 말이야. 남편은 자기가 시작할 사업에 저희 아빠가 투자를 해줬으면 하는 눈치였고 솔직히 대놓고 그런 말을 하는 게 저로선 좀 황당하더라고요. 아빠가 시가 쪽 도와주셨던 게 채 1년도 안 됐을 때였거든요. 그땐 시부 시모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은혜는 평생 못 잊는다고 했었고 남편도 아빠 앞에서 허리를 깊이 숙이며 이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아주 당연한 듯 자금 얘기를 한다는 게 저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솔직히 말해서 황당했고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왜? 그냥 얘기만이라도 해보는 건데. 아빠한테 말 안 했으면 좋겠어. 당신도 알잖아. 아빠한테 그 얘기 꺼내면 그냥 듣고만 계실 분이 아니야. 분명 도와주시겠다고 하실 거야. 근데 나 아빠한테 그만큼 또 부담드리고 싶진 않아. 남편은 잠깐 멈칫하더니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알겠다는 표시였지만 표정이 썩 좋지는 않았어요. 말로는 그래, 당신 말도 맞지 라고 했지만 눈빛은 어딘가 굳어 있었고 저는 그 미세한 감정의 변화를 그대로 느꼈어요. 겉으론 알겠다고 했지만 마음속에선 무언가가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한 느낌이 들었죠. 며칠 뒤 남편은 친구들과 회식이라며 늦게 들어왔고 술이 꽤 오른 상태였어요. 평소엔 술 마시고도 집에서는 말없이 씻고 바로 자는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왠지 한참을 거실에 멍하니 앉아있다가 저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술 기운에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당신 아버님도 여유 있으신 거 다 아는데 그 정도도 못 도와주시나? 뭐라고? 아니, 그냥 참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엊그제 그 얘기 때문에 이래? 있는 사람이 더 한다고 참. 당신 어차피 다른 형제도 없고 돈 들어갈 데도 없으면서 참 너무하네. 사위는 어차피 남이다 이거지. 당연히 맡겨놓은 듯이 구는 당신이야말로 더 어이가 없는 거 아니야? 됐다 됐어. 싸우자고 꺼낸 얘기 아니니까 그냥 없던 걸로 해. 남편은 고개를 돌려버렸고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어젯밤 기억을 잘 못하는 듯 행동하더군요. 나는 그래. 사업이든 뭐든 책임질 수 있는 일 벌이는 게 맞다고 생각해.
진짜 꼭 필요해서 누구한테 손 벌려야 하는 상황이 되면 그땐 몰라도 처음부터 우리 아빠 도움받을 생각이었다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이해하지? 그래, 알았어. 누가 뭐래? 남편은 그렇게 남겼고 그날 이후 그 얘기는 다시 나오지 않았어요. 표면상으로는 모든 게 평소와 똑같았어요. 아침엔 같이 나가고 저녁엔 같이 밥 먹고 가끔 TV 보며 웃기도 했죠. 그런데 묘하게 대화 속 말투의 온도나 눈빛이 전과는 달랐어요. 어딘가 조금씩 각이 생기고 말끝마다 미묘한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남편은 남편대로, 저는 저대로 서운함이 쌓여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던 무렵이었습니다. 아빠가 어느 날부턴가 자꾸 피곤하다고 하셨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숨이 가쁘다는 말씀을 몇 번 하셨죠. 처음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하며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기셨고 제가 자꾸 병원 가보시라고 해도 바쁜데 뭘 그런 걸로 병원 가냐며 손사래를 치시더라고요. 그러다 하루는 회사에서 퇴근하고 오신 아빠가 현관 앞에서 그대로 주저앉으셨어요. 그제야 엄마도 놀라서 당장 병원 가자고 손을 잡아 끌었고 아빠도 더는 못 버티겠다는 듯 따라 나서셨어요. 응급실에서 기본 검사를 받고 며칠 뒤 정밀 검진까지 다 받은 후 나온 결과는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심장 판막에 문제가 있었고 주요 혈관 일부가 협착된 상태라서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이었죠. 그렇게 곧바로 수술을 받았지만 그 뒤로 아빠는 눈에 띄게 기운이 빠지셨고 전처럼 장시간 운전도 못하셨고 예전처럼 활기차게 통화하시던 목소리도 점점 낮아졌어요. 집안에서도 말씀이 적어지셨고 한번 소파에 앉으시면 쉽게 일어나지 못하셨어요. 그러다 다시 병원 신세를 지게 됐고 저는 결국 직장 일정을 줄이고 병원에 자주 들렀어요. 엄마는 아예 병원 근처에 간이 침대를 펴놓고 매일 간병하셨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봄볕이 병실 창가를 포근하게 덮던 어느 오후였어요. 아빠가 절 앉혀놓고 말을 빙빙 돌리시더라고요. 너 요즘 일은 어때? 최서방 쪽은 괜찮고? 괜찮아. 회사 일이야 늘 그렇고. 그보다 아빠는 어때? 왜 이렇게 차도가 없어? 어? 제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던 아빠는 머리맡 서랍을 열고 흰색 봉투 하나를 꺼내셨어요. 그 봉투를 제 손에 쥐어주면서 아빠는 말씀하셨죠. 여기 안에 내 건물 서류 다 들어있다. 등기 이전 서류, 임대계약서, 관리 내역. 네 앞으로 다 정리해뒀다. 아빠, 지금 왜 이런 걸 나한테 주는 거야? 아빠 아직 괜찮으시잖아. 무슨 일 있는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이런 걸 왜? 그냥 무슨 일이 생긴 다음에 하자니까 귀찮고 정신없고 그래. 미리미리 해두는 게 낫지. 아빠, 그게 무슨 말이야. 아직 시간 많은데 왜? 아빠는 그냥 미소만 지으셨고 대답은 안 하셨어요. 저는 그날 봉투를 받아들고도 아무 말 못하고 그냥 앉아 있었죠. 그게 우리가 단둘이 나눈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정말이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도 안 되어 아빠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어요. 호흡이 갑자기 가빠지고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해서 병원 측에서 바로 중환자실로 옮기셨죠. 의료진은 이제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다며 사실상 고비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날 이후 저와 엄마는 병실 바닥에 엉덩이를 붙이고 하루 종일 벽만 바라봤어요. 한마디 말도 없이 기도만 하면서. 그리고 새벽 3시가 조금 넘은 시간, 간호사가 조용히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한마디 하셨죠. 환자분 지금 편안히 가셨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엄마가 제 옆에서 주저앉으셨어요. 저도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아빠 손을 잡았던 그 마지막 기억이 자꾸만 떠올라서 말이 안 나왔고 눈물만 났어요. 그 뒤는 어떻게 흘러갔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장례식장을 알아보고 상복을 입고 조문객을 맞고 뭔가를 계속 하고는 있었는데 하나도 기억에 남지 않았어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하게 기억나는 건 그 자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줬는지였어요. 외삼촌은 지방에서 밤새 운전해서 올라오셨고 도착하자마자 조문객 자리부터 정리하셨어요. 외숙모는 밤새 국을 끓이셨고 사촌 언니 오빠들은 복도를 뛰어다니며 손님들 자리 안내하고 방명록 챙기고 커피 내리고 다들 한 몸처럼 움직였어요. 시가 쪽도 정말 고마웠어요. 시모는 아침부터 검은색 앞치마 두르고 조문객 음식부터 상 정리까지 직접 하셨어요. 시부는 조용히 조의금 정리하시고 누가 왔다 갔는지 방명록을 정리하셨어요. 남편도 정신없는 저를 대신해 하루 종일 손님들을 다 맞았고요. 고마워 여보. 당신 덕분에 내가 버틸 수 있었어. 이렇게 다 챙겨줘서 정말 고마워.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께도. 우린 가족이잖아. 아버님이 나한테 또 우리 가족한테 어떻게 해주셨는데. 그날만큼은 정말 가족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서로 다르지만 같은 마음으로 애도하고 서로를 지켜주는 거. 그리고 그날 전 몰랐던 아빠의 면면을 많이 알게 됐어요. 조용히 베풀고 남몰래 도와주던 분이셨다는 걸. 조문 오신 분들이 하나같이 아빠가 어려울 때 도와준 얘기를 하시며 눈물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렇게 여기저기 참 많이 베푸셨던 아빠는 제 곁을 떠나셨고 제 안엔 큰 자리가 하나 비어버렸어요. 아빠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뒤 며칠 동안 저는 멍하니 살았어요. 하루하루가 뿌연 유리창 너머 풍경처럼 흐릿했고 몸이 아픈 것도 아닌데 손끝에 기운이 하나도 없었어요. 눈을 뜨면 벌써 해는 중천이었고 다시 눈 감으면 어느새 어둑어둑한 밤이었죠. 식사도 거의 하지 않았고 누가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어요. 불 꺼진 거실 한가운데 앉아있으면 아빠 목소리가 들릴 것만 같았어요. 어느새 한밤중이 되어 창밖에 불빛이 하나둘 꺼질 때쯤 그제야 겨우 샤워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다시 잠들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제게 무언가를 내밀었어요. 다름 아닌 항공 티켓이었고 저는 얼떨결에 남편 얼굴부터 쳐다봤어요. 전에 당신 유럽에 공부도 좀 하고 여행도 겸해서 잠깐 다녀오고 싶다고 했었잖아. 아버님 편찮아지시면서 못 갔는데 이제라도 다녀오라고. 지금 내가 무슨 정신으로 거길 가겠어. 당신 지금 그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 꼭 하루하루 바싹 말라가는 것 같아. 밥도 안 먹고 아무 데도 안 나가고 웃지도 않고. 당신 계속 그러고 있으면 아버님도 하늘에서 안타깝게 보실 거야. 나도 같이 가고 싶지만 당신 혼자서 한번 환기하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 마음 다 비우고 생각 정리도 하고 그렇게 좀 털어내고 와. 그제야 얼굴로 제 모습을 보는데 꼴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남편이 걱정할 만도 했겠다 싶고 그런 제 상태를 알아주는 남편 마음이 느껴져 고맙고 미안하고 또 내가 그렇게까지 안 좋아 보였나 싶기도 했죠. 그렇게 며칠 뒤 가방을 꾸렸어요. 유럽의 작은 도시를 돌며 건축과 디자인을 보고 오겠다는 미뤄둔 계획을 실행하려던 참이었죠. 남편 말대로 낯선 땅에 가서 새 공기를 마시며 마음도 좀 정리할 계획이었고요. 홀가분한 마음으로 공항에 도착해 수속을 밟으려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설렘은커녕 가슴이 두근거리며 불안감이 밀려들었고 마치 뭔가 중요한 걸 깜빡한 느낌이 자꾸 들었어요. 에어컨을 끄고 나왔나? 창문을 닫았나? 가스레인지를 껐나? 하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그런 사소한 걱정이 아니라 더 큰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뼛속까지 퍼졌어요. 뭐라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불안한 느낌이 저를 감쌌고 자꾸만 나쁜 예감이 들더라고요. 결국 가방을 들고 그대로 다시 나왔어요. 그리고 공항 입구에서 바로 집으로 향했어요. 택시를 타고 오는 내내 손에 땀이 차고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어요.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내가 너무 예민한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머릿속에 자꾸 이상한 상상이 떠올랐어요.
혹시 남편이 내 몫의 유산을 빼돌리려는 계획을 짠 건 아닐까. 그래서 날 외국에 보낼 생각을 한 거면 어쩌나. 집 앞에 도착했을 땐 이미 해가 넘어간 시간. 저는 손끝이 떨리는 걸 느끼면서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고 문을 열자마자 거실 안쪽에서 두 사람의 목소리가 격하게 오가는 소리를 들었어요. 한 명은 남편이었고 또 한 명은 뜻밖에도 저희 엄마였어요. 그럼 내 동생이 망하게 생겼는데 나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피부치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야. 어떻게 그걸 보고만 있어? 그래서 그걸 제 아내 이름으로 된 재산에 손대서 맡겠다고요?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상황이 말이 안 되니까 내가 이러는 거야. 그애 지금 빚독촉에 사람까지 붙었다는데 누가 도와주겠냐고. 내가 아니면 누가 도와줘. 그래서 왜 그걸 제 아내가 감당해야 하냐고요. 아버님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그 사람 아직 아버님 보낸 충격도 못 벗어났어요. 그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짓을 하세요? 그럼 어떡해. 나는 지금이라도 그 돈 일부라도 써서 도와줘야 마음이 놓이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냉정할 수가 있어? 냉정한 게 아니라요. 그건 도리가 아니에요. 그걸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장모님도 아시잖아요. 그때 저는 그대로 얼어붙은 채 거실 입구에 섰고 두 사람 모두 제 얼굴을 보자마자 동시에 말을 멈췄어요. 거실은 순간 고요해졌습니다. 무슨 일이야? 둘이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야? 현주야, 그게 무슨 일이냐고! 네 외삼촌 말이야. 일이 좀 잘못돼서 사업자금이 막혔대나 봐. 너희 아빠 살아계셨으면 아마 당연히 해줬을 거야. 그래서 지금 제 돈을 빼돌리려고 하셨다. 이 말이에요? 엄마는 말을 잇지 못했고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밝힌 전모는 이랬어요. 실은 며칠 전에 외근 나갔다가 우연히 장모님이랑 당신 외삼촌이 있는 걸 봤어. 왜 처가댁 근처 카페, 바로 그 골목 초입에 있는 작은 데 말이야. 난 회의 때문에 갔던 건데 두 분이 보이더라고. 그랬는데 처음엔 별 생각 없이 인사하려고 했어. 뭐 외삼촌이야 결혼식 때 한 번, 아버님 장례식 때 한 번 본 게 전부지만 그래도 알긴 아니까. 근데 분위기가 너무 심상치 않은 거야. 그래서 그냥 나중에 인사드려야지 하고 회의하려고 뒤에 있는 테이블에 앉았는데 두 사람 대화가 심상치 않았어. 뭐라고 했는데? 외삼촌이 그러더라. 어차피 네 딸 이름으로 돼 있는 건데 좀 돌려 쓰자고. 아마 당신 유산 얘기였던 것 같아. 장모님은 처음엔 안 된다고 했는데 외삼촌이 막 회유하고 협박하고 결국엔 당신 앞으로 된 현금이랑 건물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시는 거야. 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입안이 바짝 말라서 침 하나도 삼키기 어려웠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때부터 내내 마음에 걸렸어. 근데 그걸 당신한테 바로 말할 수가 없었어. 그냥 의심만으로는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고. 혹시 내가 오해한 걸 수도 있고 또 당신이 지금 아버님 일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도 보이고. 근데 그게 의심이 아니었더라. 무슨 뜻이야? 그날 이후로 조용히 지켜봤어. 그런데 당신 몰래 유산을 어떻게 하려고 한 걸 포착한 거야. 당신 유럽 보내려던 것도 실은 그 며칠 동안 나 혼자 정리해보려고 했던 거야. 혹시라도 일이 커지기 전에 당신 외삼촌이랑 단판 짓고 장모님한테도 확실히 말해두려고.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당신은 몰랐으면 했어. 그 사이 잠시라도 아버님 생각에서 벗어나서 숨 좀 돌리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가뜩이나 힘든데 이런 일까지 알고 상처받는 걸 보고 싶지 않았어.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세상이 발밑에서 기우는 기분이었어요. 숨을 깊게 들이쉬려 해도 목이 막혔고 눈앞이 흐려졌어요. 사실 남편은 몰랐지만 저희 엄마는 제 친엄마가 아니었어요. 제가 3살 때 친엄마는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아빠는 한동안 혼자 절 키우셨어요. 그러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 지금의 엄마와 재혼하셨죠. 하지만 저는 엄마를 단 한 번도 계모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엄마 역시 단 한 번도 저에게 친엄마가 아닌 것처럼 행동한 적이 없었고요. 제게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존재였어요. 그런 엄마가 아빠가 세상을 떠난 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제 유산을 외삼촌에게 넘기려 했다는 사실은
정말이지 믿기 어려운 충격이었어요. 아무리 상황을 들여다봐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고 꿈을 꾸는 듯한 기분이 들 정도였죠. 남편은 제가 받을 상처를 걱정했었고 남편의 걱정대로 그 일은 충격이었고 제가 믿었던 세계가 어그러지고 있었지만 그 속에서 다시 중심을 잡아야 했어요. 진실을 마주하고 제가 지켜야 할 것들을 지켜야 했죠. 제가 그 모든 진실을 알게 되는 동안 엄마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손을 모은 두 손만 가슴께에 꼭 쥔 채로 앉아 있었어요. 입술은 바르르 떨리고 있었고 입에서는 한참을 같은 말만 흘러나왔어요.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정말 미안하다, 현주야. 정말 내가 네 외삼촌이 너무 막다른 데 몰렸다. 사업이 무너지고 여기저기서 독촉이 들어오고 도저히 버티질 못하겠다고 해서 내가 그만. 그럼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사실대로 말했으면 어떻게든 방법을 찾을 수도 있었잖아. 어떻게 나 몰래 그런 짓을 해? 하지만 곧이어 도착한 외삼촌을 보며 저는 그게 얼마나 무의미한 말이었는지 곧 알게 됐습니다. 아니, 누가 보면 내가 무슨 강도짓이라도 한 줄 알겠네. 우리 누나가 그럼 그 정도도 못하나? 젊은 나이 시집도 안 간 처녀가 애 딸린 유부남한테 시집와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동안 참고 산 게 얼만데 이 정도도 못 받아? 뭐라고요? 나 같으면 진작 미안해서 그 건물 누나한테 줬겠다 진짜. 근데 뭐? 딸 이름으로 해놨다고 그게 네 거야? 그게 뭐 네가 땀 흘려서 번 돈이라도 돼? 그 말에 눈앞이 핑 돌 정도로 화가 치밀었어요. 누가 보면 불쌍한 여자 데려와 애 키우는데 부려먹은 줄 알겠더라고요.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세요 대체? 아니 그렇잖아. 네 엄마가 지금껏 어떻게 살아온지 너도 알 거 아니야. 처녀 데려와 애 키우는데 부려먹었으면 그 정도 남겨줘야지.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죠. 우리 아빠가 그동안 엄마 친정 얼마나 도우셨는데요. 외삼촌 사업 자금 대준 것만 해도 몇 천이에요. 제가 모를 줄 아세요? 내 말이 그 말이다. 네 아빠 살아있을 때 내 사업 자금 대주던 양반이 죽으면서는 어째 딸랑 누나 앞으로 몇 천이 다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네 거에까지 손을 댄 거지. 진작에 많이 남겨주고 갔으면 좀 좋아? 그러니까 제 몫을 빼돌리신 게 당연하다는 말씀이세요? 순간 가슴속에 있던 말들이 막 울컥 쏟아질 뻔했지만 저는 꾹 참고 눈을 감았어요. 숨을 들이마셨다 내쉬고 나서야 겨우 정신을 붙잡았고 상황을 정확하게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엄마 몫의 유산은 이미 있었어요. 아빠는 생전에 모든 걸 꼼꼼히 정리해두신 분이었고 유언장 없이 갑작스럽게 떠나시긴 했지만 금융자산은 확실히 엄마 앞으로 일정 비율 이상 명의 이전이 되어 있었어요. 굳이 제 몫을 건드릴 이유는 없었죠. 그런데 외삼촌이 말아먹은 돈은 그걸론 택도 없는 액수였고 결국 엄마를 꼬드겨 제 몫을 훔치려고 수를 쓴 거였죠. 그날 이후 저는 모든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미리 확보해 두었던 엄마와 외삼촌의 대화 녹취 파일을 정리하고 녹음된 파일을 스크립트로 옮기는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단서가 또 나왔어요. 외삼촌 명의로 접수된 상속재산 담보대출 상담 내역. 상담 시점은 아빠 돌아가시고 겨우 2주 지난 시점이었고 제 이름으로 위조된 위임장 초안까지 있더군요. 엄마 이메일 임시 보관함에 저장돼 있었고 제 도장 이미지까지 붙어 있었어요. 저는 당장 법무법인에 의뢰해 진위 여부 확인을 요청했고 전문가가 본 도장은 정식 인감 도장이 아닌 이미지 복사 형태의 위조물이라고 확인해줬어요. 그리고 그 도장이 포함된 일부 서류는 외삼촌이 실제로 공증사무소에 예약까지 걸어두고 있었던 정황이 통화 기록에서 확인됐고요. 법적으로 따지면 이미 명백한 사문서 위조였고 사용 의도가 있었던 이상 미수에 그쳤다 해도 범죄로 충분했어요. 더 이상 이 문제는 가족 간 대화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고 저는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했어요. 피고 발인칸에는 엄마와 외삼촌 두 사람의 이름을 나란히 올렸어요. 혐의는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사용, 인감도장 무단 사용, 상속재산 관련 사기 미수.
오랫동안 진짜 가족이 아니라고는 단 한순간도 믿어 의심치 않았고, 그런 사람들과 싸움을 시작해야 한다는 게 서글프고 서럽기까지 했지만, 그래도 저는 이 싸움을 멈출 수 없었어요. 설령 그 끝이 가족의 붕괴라 해도 그 붕괴를 만든 건 제가 아니었고 책임도 제가 질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자 모든 게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순히 제 상속 몫을 노리고 벌인 일이라 생각했는데 들춰보면 들춰볼수록 그 끝이 보이지 않았어요. 외삼촌의 이름은 이미 금융감독원 내부 시스템에 몇 차례나 경고 명단으로 올라 있었고, 외삼촌이 실제로 소유한 사업체 중 일부는 이름만 존재하는 유령 법인이었어요. 처음엔 단순히 위임장 위조와 재산상 사기 미수였던 사건이 점점 더 복잡한 범죄의 실타래로 얽히기 시작했죠. 외삼촌은 저한테뿐만 아니라 이미 여러 사람을 상대로도 유사한 방식으로 덫을 쳐서 일을 벌여온 상태였어요. 외삼촌이 이용한 대포통장은 전부 지인 명의였고 어떤 경우는 주민등록증까지 위조된 정황이 있었어요. 또 하나 충격적인 사실은 외삼촌이 몇 년 전부터 투자설명회라는 이름으로 전국을 돌며 다단계 업체와 연계된 사업 설명을 했다는 거였어요. 그 자리에서 사기성 상품을 팔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챙긴 정황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죠. 그 정도로 일을 크게 벌여놨으니 제 명의의 건물까지 팔아 넘겨야 수급이 가능했던 겁니다. 금융범죄수사대는 수사 개시 직후 압수수색에 돌입했고 외삼촌 자택과 사무실에서 확보된 노트북과 USB, 수기 메모까지 전부 디지털 포렌식에 들어갔어요. 거기엔 놀랍게도 재산 양수도 대상자 리스트라는 제목의 문서가 있었는데 거기에 제 이름도 있더군요. 심지어 진행 중이라는 빨간색 표기까지. 그리고 그렇게 외삼촌은 단순 사기 혐의를 넘어서 다수 금융범죄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어요. 영장 실질 심사 당일 남편과 함께 법원에 있었어요. 우리가 직접 들어가진 않았지만 법원 밖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저는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을 보게 됐죠. 수갑을 찬 채 나온 외삼촌의 얼굴. 생각보다 초췌하거나 반성하는 기색은커녕 오히려 어깨는 펴져 있었고 눈빛엔 여전한 뻔뻔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네가 나한테 이럴 줄은 진짜 몰랐다. 내가 어릴 땐 너 아이스크림 사주고 학교 끝나면 데리러 가고 그랬잖아. 외삼촌한테 이게 할 짓이냐? 그 추억까지 더럽힌 건 외삼촌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세요? 네 아빠가 살아있었으면 아마 이렇게는 안 했을 거다. 네, 아빠는 엄마한테, 엄마 가족들한테도 이것저것 다 퍼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먹던 게 버릇이 됐나 보죠? 기생충처럼. 하지만 어떡해요? 저는 그런 기생충의 숙주가 될 생각은 없는데. 뭐? 기생충? 이게 진짜 말이면 단주라나. 분개해 날뛰던 외삼촌은 결국 경찰에 이끌려 법원을 나왔어요. 한편 엄마는 대부분의 정황을 시인했어요. 조사에서 엄마는 진술 내내 울면서도 결국에는 외삼촌이 요청해온 자료를 넘긴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법적으로 보면 엄마는 직접적으로 문서를 위조하거나 서류에 날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삼촌의 공범으로 완전히 엮이긴 어려웠어요. 다만 범행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자료를 넘기고 사실상 협조한 정황은 인정될 수밖에 없었고 형량은 낮았지만 책임은 분명했죠. 조사 마지막 날 엄마가 제 앞에서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얼굴을 마주봤어요. 현주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네 외삼촌이 너무 벼랑 끝에 몰려있어서 다른 생각이 안 났어. 그래서 제 걸 넘겨주신 거예요? 아빠가 남긴 마지막 유산을? 그건 일이 해결되면 언제든 나중에라도 다시 돌려줄 생각이었어. 정말이야. 제 인감까지 위조된 문서가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그동안 절 키워주신 건 정말 감사했어요. 단 한순간도 엄마를 엄마가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얼굴로 당신을 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현주야.
저는 끝내 그날 이후 그 사람을 엄마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입안에서 맴돌던 단어가 목구멍 끝까지 차올랐다가 이내 조용히 사라졌어요. 엄마란 말이 너무 낯설고 아픈 단어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렇게 저는 아빠도 엄마도 영영 잃게 되고 말았습니다. 외삼촌은 결국 다수의 금융사기 혐의로 정식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고 교도소에 수감됐어요. 엄마는 가벼운 처분을 받았어요. 엄마 스스로도 대부분의 정황을 인정했고 서류 위조나 공문서 작성 같은 행위는 외삼촌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 징역형까지 가진 않았죠. 다만 외삼촌에게 정보를 넘겨준 정황과 일정 부분 공모로 인정될 수 있는 통화 내역 등이 있었기 때문에 벌금형과 함께 일정 기간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저와 엄마와의 관계는 사실상 끝이 났어요. 전화번호를 바꾸지도 집을 옮기지도 않았지만 더는 편하게 연락할 수 없는 사이가 돼버린 거죠. 어릴 때 밤새 열이나 울던 저를 등에 업고 응급실을 달려가던 엄마. 중학생 때 발표 수업 준비한다고 밤새 같이 원고 써주던 엄마. 그런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 기억들이 너무 강한 탓에 아예 인연을 끊지는 못했습니다. 그 수많은 시간을 하루아침에 도려내는 건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하지만 더는 엄마를 엄마라 부르는 것도 가족이라 함께 묶이는 것도 어색한 사이가 되어버렸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시간 속에서 저는 가족이란 게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내 옆에 남아있는 사람, 나를 진심으로 지켜보는 사람. 남편은 끝까지 제 옆에 있었어요. 언제나 제 앞에 서서 대신 부딪혀주고 막아주는 사람이었죠. 수사 상황을 지켜보며 법무법인과 통화하고 필요한 서류 챙기고 중간에 조율까지 도맡아 하던 그렇게 절 위해 힘써주던 남편이 어느 날 제게 미안하다며 말을 꺼내더군요. 그때 나 사업자금으로 장인어른한테 부탁드리려고 했던 거 내가 정말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 미안해. 솔직히 부끄러워. 그 얘기를 이제 와서 왜 꺼내. 그냥 다 지나고 나니까 당신한테 제대로 말은 해야 할 것 같아서. 순간적으로 내가 너무 욕심을 냈던 것 같아. 장인어른이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그건 다 잊어버리고선. 아니야, 그런 생각 마. 아빠 돌아가셨을 때도 이번 일도 다 진짜 말로 못할 정도로 고마워. 당신이 안 지켜줬음 나 절대 못 버텼을 거야. 아니야, 내가 당신을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당신은 내 생각보다 더 강한 사람이었어.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지내느라 꾹꾹 눌러놓았던 감정들이 다시 터지더라고요. 그동안 힘들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제대로 안기지도 못했는데 그 사람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시가에서도 제 얘기를 듣고 따뜻하게 안아주셨어요. 그렇게 믿던 사람이니 얼마나 상심이 크겠니. 충격이고 배신감도 크겠지만 그래도 혼자라는 생각은 말아라. 너한텐 우리가 있잖아.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 넌 혼자가 아니야. 그 말에 저는 순간 울컥해 입술을 꼭 깨물었고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심호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어요. 모든 게 무너져 내린 것 같은 순간에도 결국 절 다시 일으켜 세운 건 사랑이었습니다. 끝까지 제 편이 되어준 사람들 덕분에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엄마와의 수십 년이 모두 거짓이라 생각진 않아요. 하지만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어버린 것도 사실이죠. 그 일을 생각하면 여전히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을 지나며 저는 알게 됐어요. 진짜 가족이란 믿음과 마음으로 맺어진 사람들이라는 거려. 저를 위해 끝까지 싸워준 남편, 상처 입은 저를 품어준 시가 식구들 덕분에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믿고 있던 울타리가 무너질 때 비로소 진짜 내 편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 곁에 남아준 그 사람들을 더 단단히 믿고 지켜가며 살아가려 합니다. 여러분 곁에는 지금 어떤 사람들이 함께하고 계신가요? 그 소중한 마음을 부디 놓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